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흔히 말하는 뻐꾸기 아빠였습니다. 예전엔 인터넷에서 그런 사연을 보면 설마 저런 일이 진짜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연애도 꽤 했고 여자 만나는 게 낯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큼 강하게 끌렸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느꼈던 끌림이 어쩌면 위험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기 기분 따라 말도 표정도 확확 바뀌는 스타일이었죠. 그게 처음엔 참 신선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술집에 갔다가 헌팅으로 만났어요. 그 여자는 클럽 좋아하고 사람 많은 데서 노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었죠. 말투도 행동도 화려했고 자유분방했어요. 사실 저도 그땐 그냥 가볍게 만나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잠깐 즐기고 말겠지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는데 6개월 동안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같은 성격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결국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났더니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울면서 몰아붙이는데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감정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며칠 정도는 연락을 피했지만 그 사람은 초음파 사진을 보내오고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어느새 또 연락을 주고받고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말없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자취하고 있던 터라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제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별말 없이 같이 살게 됐습니다. 아기 낳기 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부모님은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인상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 애내하시는 말씀도 들었고요. 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표정이 굳어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애 낳고 잘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란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싶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딸아이가 현관까지 달려나와서 아빠 하고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피곤한 것도 다 잊혔어요. 주말이면 놀이터에 나가서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도 같이 타고 별거 아니었지만 애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딸 생각하면 웬만한 건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딸은 저한테 더 많이 기대는 모습이었고요. 아내가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다 보니 아이가 눈치를 보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아이는 지켜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어머니는 아이가 저랑 안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아기가 좀 커갈 때부터 눈매가 이상하다, 인매가 낯설다는 말을 은근히 흘리곤 하셨죠. 그러다 한 번은 진지하게 말하셨어요. 요즘은 간단하게 검사도 된다더라. 괜한 오해 없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떠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안 닮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눈빛도 표정도 웃는 모습조차도 우리 집안 누구와도 겹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을 부모님께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우리 핏줄이 아니다.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훨씬 노골적이었어요. 너 아직도 확인 안 해봤지? 애가 너도 안 닮고 지 엄마도 안 닮았잖아. 내가 괜히 겉모습 보고 선입견 갖는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찝찝하더라.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어머니, 제 딸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딸이 2학년쯤 됐을 무렵 명절이라 큰 집에 갔는데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하셨어요. 진짜 누구를 닮은 건지 모르겠네. 우리 집안 얼굴은 아닌 것 같아. 그 말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싸해졌고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어머니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니야, 내 딸인데 뭘 의심해?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술집에서 헌팅으로 만났던 그 순간, 노는 걸 좋아하던 모습, 감정 기복이 심해서 헤어졌던 일, 그리고 한 달 만에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던 것까지 아내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대답은 뻔할 거고, 그런데 만약 제 딸이 맞는데 괜한 의심한 거라면요. 가족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고민 끝에 몰래 확인하기로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매일 딸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제발 제 딸이길 바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대상자 간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오류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걸고 저는 다른 기관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까지 검사를 해봤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검사지를 내밀었어요. 아내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세 군데 다 같은 결과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잠깐 헤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랑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딱 한 번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제 아이일 거라고 믿고 연락했답니다. 처음엔 본인도 조금 걱정됐지만 아이 혈액형이 나오고 나서는 제 아이가 맞다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진심으로 제 아이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 화도 안 났어요. 그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나 봐요. 지난 세월이 공허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내가 매달렸습니다. 제 바지를 붙잡고 울었어요. 저는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다음 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려는데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어디가? 맑은 눈으로 물었어요. 잠깐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일하러 멀리 좀 다녀와야 돼. 언제 와? 곧 올게.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이 탔습니다. 딸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문을 나섰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내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남편과 새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에게는 전처 자식이 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끔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몰래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응, 우리 딸. 아빠 언제 볼 수 있어? 아빠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아빠 많이 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저 아빠도 보고 싶다. 그렇게만 대답합니다.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그 집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새 형제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방도 같이 쓰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막 쓴다더군요. 장난감도 빼앗기고 새아빠는 자기 친자식들만 예뻐한다고 했습니다. 나 아빠네 집에서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떠난 게 맞았는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배신감과 상실감을 다시 견딜 자신이 없으니까요. 딸아이는 지금도 제가 친아빠라고 믿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떨어져 산다고만 알고 있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그 아이가 크면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겠죠. 상처받을 아이를 생각하면 저는 그날이 두렵습니다. 만약 다시 아이한테서 전화가 온다면 저는 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빠도 우리 딸 많이 보고 싶다. 제 인생은 늘 조용한 편이었어요. 크게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두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웃을 땐 웃고 말할 땐 하고 제 할 일은 미리미리 해두는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조용한 아이로 통했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거나 친구들과 유난히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한테도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결국 전스카에 진학했고 주변 어른들은 박수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는 원래부터 알아서 잘했지. 그 말이 오히려 더 저를 설명하는 말 같았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생활은 비슷했어요. 공대 실험, 조별 과제, 도서관, 혼자 하는 밥, 주말엔 과외 알바를 하거나 과제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외비로는 월세랑 식비를 해결했고요. 사람들과는 적당히 잘 지냈어요. 크게 친한 사람도 없었지만 불편한 관계도 없었고요. 누가 도움을 청하면 가능한 선에서 도왔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고 그게 더 편했어요. 연애는 해본 적 없습니다.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던 선배가 있었어요. 커피 사러 갈 때 일부러 같은 시간에 나가본 적도 있고 괜히 비슷한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를 본 날도 있었죠. 그렇지만 끝내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제가 설레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챌까봐 혼자 좋아하고 혼자 마음을 접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짝사랑은 조용히 시작되고 조용히 끝났고 연애는 끝까지 저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20살, 23, 28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면서요. 그러다 취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 대기업에 크게 힘들지 않게 붙었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준비했고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지만 원래 해오던 것처럼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입사하고 2년쯤 지났을 때 회사 선배 한 명이 말을 꺼냈어요. 야, 너 아직 여자친구 없지? 한번 만나볼래? 얼굴 진짜 예뻐. 전 그냥 인사나 나누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처음 본 그 사람은 정말 예뻤고 그 사람의 웃음은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어요. 제 안에 조용히 있던 감정이 그 순간 그 사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은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소개 자리는 생각보다 격식 없었고 그녀는 첫인상부터 아주 편하게 말을 걸었죠. 사진보다 훨씬 괜찮으시네요. 전 오빠 맘에 드는데 오빤 저 어때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에 그녀가 또 웃었고 그 순간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았고 농담도 잘했고 자연스럽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계속 웃고 있는 저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며칠 후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잘 이끌어갔고 저는 조심스럽게 맞춰가며 대답했고 가끔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싫진 않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감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낯설고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전 남친들 얘기도 서슴없이 꺼냈어요. 어릴 적 이야기도 잘했고 나 진짜 연애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재밌고 잘생긴 사람들보다 오빠같이 조용하고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더라. 그 말이 저한테는 조금 낯설었지만 그때 저는 그걸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녀가 제게 웃으며 다가와 주는 게 고마웠고 그 다정함이 저한테는 충분했거든요. 저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자주 연락하고 같이 밥 먹고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는 거,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전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연애, 결혼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이도 있고 오빠는 충분히 안정적이잖아. 우리 결혼 얘기 슬슬 해볼까?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먼저 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그 시기, 그녀는 자주 말했어요. 오빠는 아침밥 잘 챙겨 먹는 사람이 돼야 해. 내가 매일 아침 차려줄 테니까. 퇴근하고 오면 기분 좋게 맞이해줄게. 우리 그냥 알콩달콩 예쁘게 살자. 그녀는 그런 말을 농담처럼 가볍게 던졌지만 그 안에 담긴 다정함이 저한테는 꿈처럼 느껴졌어요. 결혼이란 게 이렇게 기대되는 거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 첫 연애가 첫 결혼이 돼버렸어요. 결혼 준비는 정신없이 지나갔고 신혼집은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마련해 주신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집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어요. 그녀는 옷이나 가방을 좋아했고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며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내가 아끼면 되지. 그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죠. 결혼 초반 그녀는 다정했습니다. 제가 씻고 나오면 간단한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고 때로는 피곤해 보인다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주던 따뜻한 손길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날들이 오래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은 점점 사라지고 식탁엔 배달 음식 봉투만 쌓여갔습니다. 외출하고 다녀오면 허물 벗듯이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쇼핑백과 함께 집 안 곳곳을 차지했고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은 어느새 전부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내가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조금씩 마음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쯤 지났을 무렵 그녀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검사 키트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가 이내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진짜 아빠가 되는구나. 그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배를 감싸 안던 모습, 그 앞에 서서 한없이 신기해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출산 준비는 대부분 제가 맡았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동선 체크, 출산 가방 챙기기, 기저귀까지 모든 게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저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유모차는 그녀가 꼭 사고 싶다고 했던 값비싼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샀습니다. 가격이 부담됐지만 저는 흔쾌히 카드 결제를 눌렀습니다. 나는 좀 아꼈으면 되지.
그게 그 당시 제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겨울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무조건 잘 키우자는 다짐만으로 그 모든 피로를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출산 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시간들이 이어졌고 아이 돌봄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고 아이의 잠투정 시간까지 예측할 만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이 틈틈이 와주셨기에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하지만 그녀는 점점 엄마라는 역할에서 멀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외출은 잦아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카페, 쇼핑몰, 릴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 엄마인데 그 말 하나로 제 마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선 TV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자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안아들고 물었을 때 작은 눈빛 하나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체념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핸드폰을 쥐어주고 혼자 놀게 했던 시간들이 아이의 표정 속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낮에 먹고 남은 배달 용기가 그대로 있었고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들이 밟힐 정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탁기엔 빨래가 눅눅하게 그대로였고 아내는 소파에 누운 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 무심한 얼굴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명확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회사에선 팀장으로 누군가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선 그저 책임만 지는 이름뿐인 가장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다시 데려오는 것조차 모두 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회의를 정리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혼자 남아 울먹이던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꺼진 불빛. 몇 분 뒤 돌아온 그녀는 가볍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꺼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은 노력해보자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멀어진 듯한 눈으로 자신의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결혼 전 그녀가 했던 말들, 아침밥 차려주겠다던 약속, 퇴근길 기분 좋게 맞이해주겠다는 말들이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녀를 쉽게 미워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녀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건 아이 때문입니다. 아빠라고 불러주며 두 팔 벌려 달려오는 아이. 그 아이의 웃음이 지금의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면 결심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부부이지만 부부 같지 않고 부모이지만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저 자신을 좀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편입니다. 아내와는 대학 때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와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매주 목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러 간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으니까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외출할 때도 별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소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면서 동네 엄마들이랑 맥주 한잔 하고 온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볍게 다녀오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쯤 집을 나가서 자정이 다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술 냄새도 거의 안 났고 표정도 멀쩡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넘어서 들어오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더군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요일은 늘 목요일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집에 잘 있으면서 목요일만 되면 꼭 외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별별 상상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새벽 4시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술에 완전히 만취되어서 비틀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다른 이유였어요. 아내가 나갈 때는 분명히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슴이 깊게 파이고 몸에 딱 붙는 섹시한 원피스였어요.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고 귀에는 반짝이는 귀걸이, 목에는 화려한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옷 뭐야?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아내는 술에 취한 채로 아, 이거 친구 옷이야. 내 옷에 뭐 묻어서 빌려 입은 거야.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구 옷이라기에는 옷이 평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서 강한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났어요. 아내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말이죠. 계속 추궁했지만 이미 술에 취한 아내와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돼서 아내가 깨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 대체 어디 간 거야? 그리고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야? 왜 술 취해서 다른 옷을 입고 들어와? 그랬더니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에 갔다 왔어. 근데 진짜 춤만 추고 오는 거야. 다른 건 절대 안 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애엄마가 나이트클럽이라니요. 그럼 옷은 갈아입고 다닌다는 거야? 친구가 빌려주는 거야. 클럽에 평상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냥 친구 옷 입고 온 거야.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부킹 같은 거 절대 안 해. 진짜 춤만 추러 가는 거야. 거기 가서 땀 흘리고 놀고 오면 스트레스 다 풀려. 그래서 집에서도 기분 좋고 당신한테도 더 잘하려고 하잖아. 요즘은 그 덕분에 살맛도 나고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아내가 자기만의 시간을 거의 못 가졌다는 걸 잘 아니까 그냥 춤만 추고 온다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다음 목요일 아내는 저녁 7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하고 진하게 화장하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집에 있던 옷장에서 섹시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그 옷 언제 샀어? 전에 인터넷으로 주문해뒀어.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아내는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아내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귀걸이와 목걸이까지 착용했습니다. 완전히 클럽에 가는 차림이었죠. 아니, 일명 나가요 같아 보였습니다. 나 이제 당당하게 갈 거야. 어차피 들켰으니까 숨길 이유도 없고.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 아내는 매주 목요일마다 당당하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야하게 입고 나가냐고 물었지만 클럽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어울리잖아. 그리고 나 아직 몸매 좋으니까 입을 수 있을 때 입는 거야. 아내의 화장도 점점 더 진해졌어요. 스모키 메이크업에 빨간 립스틱 그리고 인조 속눈썹까지 붙이고 나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내가 당당하게 클럽 의상을 입고 나가기 시작한 후 택배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온갖 요상한 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옷들을 집에서 입을 리는 없고 오직 목요일 클럽 갈 때만 입는 옷들 같았어요. 평상시 아내의 취향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춤만 추러 가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야하게 입고 나가야 해? 여보, 나 너무 일찍 결혼했잖아. 친구들은 다 놀고 꾸밀 때 난 집에만 있었어. 솔직히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 우울증도 왔었고. 목요일 하루만큼은 나도 예쁘게 꾸미고 그냥 나답게 살고 싶은 거야. 진짜야, 여보. 나 춤만 추고 와. 아내의 해명을 듣고도 저는 도저히 안심이 안 됐어요. 그 화려한 옷차림, 그 진한 화장,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외출. 정말 춤만 추는 게 맞을까요? 목요일 밤에 나간 아내는 다음날 해가 떠서 들어왔어요. 오늘 친구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나이트 갔다가 한 잔 더 하고 온다고 늦었어. 미안해. 술, 담배 냄새가 온 몸에 배겨 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아내의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둡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보려고 했는데 잠금이 걸려 있어서 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샤워실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내는 화를 내며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부부 사이라고 해서 사생활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어.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아내의 외출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저렇게 야하게 차려입고 나가서 정말 춤만 출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문화를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목요일마다 클럽에서 이벤트가 열리고 그날이 특히 사람이 많아서 부킹도 잘 되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원래 평일에 유부남 유부녀가 많이 온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아내가 꼭 목요일만 나가는 이유가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폭발하듯 커졌고 결국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기 그만 가. 네가 진짜 춤만 추고 싶은 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 줌바 댄스를 배우던지. 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이트가 내 헬스장이야. 운동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이트에 집착하는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번 목요일에는 직접 확인해보자고. 드디어 그 목요일이 왔습니다. 아내는 오후 7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에는 설렘이 느껴졌어요. 다녀올게. 늦을 거야. 아내가 하이힐을 신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모님께 아이들을 부탁드리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그 성인 나이트 클럽의 위치는 알고 있었거든요. 클럽 앞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번쩍이고 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는 남녀가 짝을 지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아내도 저러고 있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별별 상상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야 할 것 같았지만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결국 저는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차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번 더 나이트에 간다면 이혼까지 생각해보겠다고. 저는 대학생 때 클럽은 한두 번 가봤지만 나이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거기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그 재미가 가정을 흔들 만큼 강한 걸까? 아직도 귀에는 그날의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맴돕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 전업주부고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13년간 함께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왔다고 해야겠네요. 사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끝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이겨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기다렸는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결국 잘 안 됐어요. 남편은 아이를 크게 원하지 않았어서 생기면 좋고 안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해보고 저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합의했었어요. 하지만 이 합의가 나중에는 제가 완전히 당하게 되는 함정이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은 IT 회사의 팀장으로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고 저는 결혼 전까지 회계사로 일했었고 결혼하면서 휴직했어요. 남편은 업무적 특성으로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죠. 처음에는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잘해주시긴 했지만 뭔가 항상 저를 관찰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가 딩크족이 되면서 늘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고 저를 볼 때는 늘 아쉬움의 눈빛을 보이셨어요. 그러다 남편이 업무 또는 회사 회식으로 늦게 들어올 때면
시어머니는 자기 핏줄이 없어서 무슨 재미로 일하고 집에 들어오겠냐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자식 생각이 없다고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한 거라 저를 구박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남편의 패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식이 정말 많아졌고 주말 골프 모임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차림에도 갑자기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평소에 마트에서 파는 아무 속옷이나 입던 남편이 갑자기 브랜드 속옷을 사오고 심지어 향수도 안 뿌리던 사람이 갑자기 바디 스프레이까지 사더라고요. 게다가 명품 남자 로션까지. 어느 날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물어보니까 회사에 새 직원이 왔는데 그 사람이 향수를 많이 뿌려서 냄새가 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변명이었네요. 그리고 핸드폰 사용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옆에 두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뒤집어서 놓고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는 샤워할 때조차도 가져가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용돈의 사용량이었어요. 갑자기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카드 사용량도 엄청 늘어났죠. 회식비, 승진을 위한 골프 접대, 후배들 밥값이라고 하면서 매달 추가로 100만 원씩은 더 쓰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이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열이 나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스팸이라며 넘기더라고요. 궁금해서 슬쩍 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대뜸 화를 내며 신경질을 냈어요. 뭔가 수상하다 생각해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폰을 열어보니 비번도 바뀌어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무심코 확인해 보려다가 알림창에서 메시지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자기 빨리 보고 싶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기회를 엿보다가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둔 채 급하게 화장실에 간 틈에 보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메신저에 여자 이름에 하트가 붙은 채팅방을 발견할 수 있었죠. 대화 내용을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은 와이프 눈치 안 보고 늦게 들어갈 수 있냐는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언제쯤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까지. 게다가 이 여자 우리 남편 회사 직원이더라고요.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둘이 여행 간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정말 역겨웠지만 증거를 모으기 위해 빠르게 제 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요즘 너한테 많이 지친다고 하더라. 성격이 예전보다 까칠해졌다고 하던데 좀 부드럽게 잘 대해줘.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제 험담까지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를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닫고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이미 늦었죠. 정작 자기 아들은 뒤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남편 핸드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바로 그 여자가 여우같이 눈웃음으로 콧소리를 내며 팀장님 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한테 정말 예쁘다고 남편이 항상 저를 자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들이 정말 교묘했어요. 남편 보고 많이 피곤해 보인다면서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괜한 말 했냐면서 그냥 걱정되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하면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말투였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회사 후배라고만 소개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욕이 목끝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향후 100만 배로 갚아주자는 생각에 꾹꾹 참았죠. 그 여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화장실에 가시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그냥 두고 가시더라고요.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대화들을 발견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들이었어요. 저에 대해 정말 독한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도 하나 못 낳는 여자. 옛날 같으면 소박감인데 우리 아들이 착하니까 아직 데리고 사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들도 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고 그걸 보는 순간 그 기분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셨다는 대화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착한 애라고 우리 아들한테 잘 어울린다고 하시면서요. 심지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빨리 결정하라는 메시지들도 가득했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분노와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죠.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를 악물며 이 인간들이 나한테 준 고통을 10배, 100배는 더 받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저는 회계사 출신이라 숫자와 증거를 다루는 건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이제 그 실력을 제대로 써먹을 때가 온 거죠. 먼저 지난 2년간 남편의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했어요. 남편 핸드폰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남편 아는 순간 제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평소처럼 대해줬어요. 그것도 아주 잘 말이에요. 속에서는 피가 부글부글 끓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의 거기를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요. 하지만 들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를 갈며 참았죠. 대신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죠. 그 여자와 시어머니가 따로 연락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네요. 시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빨리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부추기고 계셨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 이름과 얼굴이 자꾸 익숙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여자가 제가 회계사로 일할 때 아주 잠깐 제 밑에서 일했던 후배였던 거예요. 정말 세상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결판의 날이었어요. 남편 앞에 그동안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꺼내놓았어요. 처음엔 당연히 발뺌하더군요. 그런 일 없다는 뻔뻔한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내밀자 결국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저에게 몰래 수집한 증거는 법적으로도 인정 안 된다며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던 중 결국 임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 태도가 조금 바뀌더군요. 저 몰래 아이까지 생겼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혼을 해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았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위자료 주지 않으면 평생 이혼 안 해줄 거야. 남편은 처음엔 버티려 했지만 불륜 사실과 임신까지 얽힌 상황에서 도망칠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재산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결과였죠. 남편은 회사에서 불륜으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그토록 원했던 손주를 얻긴 했어요. 둘의 업보 때문인지 태어난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모두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며 치료비며 정말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깐요. 게다가 남편은 회사 내 불륜 사실 때문에 승진에서도 완전히 누락되었다네요. 시어머니는 손주가 아프고 아들이 승진에서도 번번이 미끄러지는 상황에 결국 화병을 얻으셔서 지금도 병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참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분을 만났어요. 혹시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6세 아이를 둔 배달라이더 아빠입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하소연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쇼핑 중독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결혼 전부터 아내가 쇼핑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 옷이나 화장품,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많이 샀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자기 물건은 거의 안 사고 대신 아이 물건 쇼핑으로 그 욕구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에는 본인 것이라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 교육이라는 명분이 생기니까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선 저희 집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내가 사온 교재들과 장난감들로 거실 바닥이 다 덮여 있습니다. 한글 전집, 영어 전집, 수학 전집, 과학 전집까지 책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꽂을 자리가 없어요. 책들이 앞뒤 옆으로 누워 있고 위아래로 이중으로 꽂혀 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전집 박스들이 쌓여 있고 그런데 또 비슷한 전집을 다른 출판사 것으로 주문합니다. 정작 저희 아이는 한글도 제대로 모르거든요. 6살인데 자기 이름 정도나 겨우 쓸 줄 알아요. 아내가 사온 책들은 대부분 아이 수준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벽면 책장 앞에도 박스들이 쌓여 있어서 정작 꽂혀 있는 책들도 꺼내기 힘듭니다. 아이가 책을 보고 싶어 해도 어떤 책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장난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고, 각종 블록류, 교구들이 박스째로 쌓여 있습니다. 아이가 새 장난감이 오면 포장 뜯는 것만 신나해하고 한두 번 만져보다가 금세 시들해해요. 며칠 지나면 아예 관심도 안 보이죠. 아이는 오히려 집에 있는 상자나 휴지심으로 더 재미있게 놉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아이가 관심 없어 한다고 하면 아직 어려서 그런 거고 조금 더 크면 좋아할 거라며 계속 사옵니다. 사교육과 온라인 프로그램도 과해요. 영어, 수학, 미술, 피아노, 태권도, 중국어까지 6살 아이 스케줄이 직장인보다 빡빡합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여러 개 결제해 두었는데 아이는 재미없어 하고 게임만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는 학원 가는 걸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내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며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 아이 돌봄은 엉망이에요. 요리는 거의 안 합니다. 아이 밥은 항상 배달 음식이나 외식이에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이 교육용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이런 기본적인 끼니는 대충 때웁니다. 6살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골고루 영양가 있게 먹는 거 아닐까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 어플을 열더군요. 근데 제일 웃긴 건 아이 간식이나 영양제는 유기농으로 좋은 것만 먹여야 한다면서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아이한테 좋은 건 다 해주겠다면서 정작 집에서 만든 따뜻한 밥 한 끼는 거의 안 해주는 거죠.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설거지는 며칠씩 쌓여 있고 아이가 입을 깨끗한 옷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 옷은 또 계속 브랜드 제품만 골라서 사옵니다. 아내 자신의 물건은 거의 안 삽니다. 몇 년 된 옷을 계속 입고 화장품도 제일 싼 걸로 쓰면서 아이 것은 무조건 비싼 걸로만 사옵니다. 엄마는 참아도 되지만 아이는 좋은 걸 써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정작 아이한테는 시간을 안 써줍니다. 아내는 아이 용품을 사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택배가 와서 포장을 뜯을 때만 신나해하고 정작 그걸 아이와 함께 활용하거나 가지고 놀아주는 건 안 해요. 사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놓고도 포장 안 뜯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건 인터넷 쇼핑 중독입니다. 밤에 잠들 때까지 핸드폰으로 쇼핑몰을 뒤집니다. 새벽 2, 3시까지도 뭔가를 주문하고 있어요. 쇼핑 관련 카페나 할인 정보 앱을 수십 개 가입해 둔 건지 하루 종일 알림음이 계속 울려요. 알람 소리만 나면 아이가 뭘 하고 있든 상관없이 바로 휴대폰을 봅니다. 아이가 엄마를 불러도 잠깐만 하면서 휴대폰만 쳐다봐요. 그래서 아침에는 늘 늦잠입니다. 새벽까지 쇼핑하다가 늦게 자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죠. 아이 유치원도 종종 지각해요. 아이가 깨워도 5분만 덜 하며 잠을 자려고 하고 결국 제가 아이 챙겨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할인이나 특가 알림이 오면 정말 미친 것처럼 달려듭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놓친다면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결제해버려요. 어제도 30% 할인 마지막 기회라는 알림 하나 때문에 아이 저녁 먹이다 말고 20분 동안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또 전집 하나를 주문하더군요. 이미 비슷한 게 집에 몇 개씩 있는데도 말이에요. 제가 집 정리 좀 하자고 하면 아내는 당신은 아이 교육에 관심이 없다며 화를 냅니다. 다른 엄마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만 게으르다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죠. 아내는 자기가 아이한테 엄청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엄마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신경 쓴다며 자부심까지 갖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배달 일로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이미 대출도 많고 카드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돈 없다고 이제 그만 좀 사라고 하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냅니다. 당신이 돈을 더 벌어보면 되지 않냐. 돈을 조금밖에 못 버니까 빚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요.
다른 집도 애한테 이 정도는 다 해준다. 자기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다라면서 우겨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중고책으로 구입하던가 도서관에서 빌려보자고 제안하면 아내는 펄쩍 뜁니다. 도서관은 집에서 멀어서 번거롭다 하고 중고책은 남이 보던 거라서 아이가 쓰기에는 찝찝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집으로 사야 책 편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가장 속상한 건 아이의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새 물건이 오면 좋아했는데 이제는 별로 관심도 안 보여요. 택배가 와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오히려 엄마와 놀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교육 정보 찾느라 바쁘다며 계속 휴대폰만 봅니다. 어제는 아이가 저한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더러운지 물어보더라고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뒤였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는 장난감이 별로 없었는데 더 재미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손님 초대하니까 치운 거지. 원래 다 이렇게 살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더군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약국에서 약값을 내려는데 카드가 한도 초과로 막혔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새벽까지 배달하면서 번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그 순간 아이가 목마르다고 깼더라고요. 설거지가 안 돼 깨끗한 컵조차 없더군요. 저는 집에 들어와도 쉴 틈이 없습니다. 흩어진 장난감을 치우고 방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 다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자신이 독박 육아를 한다며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더 도와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제 몫이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도 아내는 내가 뭘 잘못했냐, 다른 엄마들보다 못하냐며 화만 냅니다. 아내는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육아 카페나 SNS에서 보는 다른 가정들이 더 많은 교육을 시킨다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며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일들이 오히려 아이와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저도 아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소비가 과연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니와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어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완전히 달랐지만 그래서 더 잘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언니는 일찍 결혼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형부는 차분하며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언니는 사교적이고 말도 잘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죠. 그리고 저는 조금 늦게 결혼했고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무난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들 다 겪는다는 그 권태기쯤은 우리도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줄 알았고요. 서로 너무 익숙해서 특별할 것도 없지만 불편하지도 않은 관계. 그게 부부라고 믿었어요. 언니네 집은 저한테도 익숙한 공간이에요. 가족끼리 자주 모였고 형부랑 조카가 자면 언니랑 와인 한두 잔 마시면서 속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언니네 부엌 식탁에 앉아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남편 요즘 좀 이상하다고. 말수도 줄었고 집에 있어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본다고. 눈도 잘 안 마주친다고 했어요. 설마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니겠지 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마음은 진심에 가까웠어요. 언니는 금방 반응했어요. 잔을 채워주더니 웃으면서 말했죠. 에이, 제부가 그럴 사람이야? 걔 얼마나 둔하고 순한데. 네가 좀 예민해졌네. 말투도 표정도 익숙했어요. 언니 특유의 그 여유 있고 사람 기분 풀어주는 말투. 그때는 그 말에 괜히 안심이 됐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남편 셔츠를 정리하다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처음엔 그냥 스쳤는데 손에 들고 다시 맡았을 땐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맡아본 향이긴 했는데 그게 더 찝찝했어요. 남편은 향수를 쓰지 않아요. 그걸 알기에 그 향기가 옷에 묻어 있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오늘 퇴근이 늦다고 말하며 급하게 출근을 했죠. 그날따라 더 답답했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언니 집으로 갔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갑자기 덜컥 문이 먼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남편이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린 동시에 멈췄어요. 남편은 엄청 놀란 얼굴이었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안쪽에서 언니가 나왔어요. 순간 언니 얼굴에 놀란 표정이 빠르게 스쳤어요. 언니는 곧 언제나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어떻게 온 거야? 말투도 자연스럽고 표정도 편했어요. 오히려 더 이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뒤를 따라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았어요. 창밖은 멀쩡했는데 내 속은 엉망이었죠. 목구멍이 꽉 막힌 느낌. 심장은 뛰는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상태. 하고 싶은 말은 100만 가지인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 언니 집에서 본 건 아주 잠깐인데 그 장면 하나가 내 마음 전체를 뒤엎어놨어요. 그날 언니 집에서 남편을 마주친 이후로도 남편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퇴근하면 씻고 밥 먹고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잠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내가 본 게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도 태연했어요. 이상하다는 말을 꺼낼 틈조차 없을 만큼. 며칠 뒤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요즘 바쁘지?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늘 하던 말투였어요. 그 평소 같은 말투가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니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이번엔 귀에 박힌 듯 날카롭게 들렸어요. 참고 또 참다가 며칠을 넘기고 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언니 집에서 있었던 일을요. 남편은 지난번 모임 때 놓고 간 걸 찾으러 잠깐 들린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을 뿐인 거라고요. 말은 짧았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믿음은 전혀 가지 않았어요. 그날 언니 집에 들어가려던 순간 남편과 마주쳤을 때 느꼈던 싸늘했던 공기가 전 아직도 뚜렷하게 떠오르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은 닿지 않았고 폰은 꺼져 있었어요. 바로 언니가 떠올랐어요. 언니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톡도 읽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 보이던 언니의 프로필 사진까지도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벨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급히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부도 며칠 전부터 언니와 연락이 안 된다고. 조카는 매일 밤 엄마 언제 오냐며 울고 있다고 하고요. 형부는 출근 때문에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래요. 형부는 혼란스러워하면서 한참 말을 못 잇다가 혹시 언니가 왜 이러는지 아는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남편 회사에 찾아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근데 돌아온 말은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정산받았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과 언니는 같이 사라졌다는 거요. 2달 후, 집에 혼자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이 보낸 등기였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와 언니가 쓴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미안해. 이게 우리 선택이야. 넌 잘 살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익숙한 그 글씨. 하지만 이제는 낯선 그 말투.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다가 숨이 막혔어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 말 없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로 한 거구나. 그날 밤 결혼 앨범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던 우리 셋이 있었어요. 나, 언니, 남편.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웃고 있던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혼을 해줘야 하지?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등을 돌린 사람들인데. 증오했어요. 언니도 남편도 둘 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뻔뻔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해한다는 표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가슴 깊숙이 넣고
한참을 버텼어요.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피도 돌지 않은 얼굴, 눈 밑은 시커멓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을 증오하느라 정작 내 인생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새벽 책상 앞에 앉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이혼은 끝을 받아들이는 선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 인간들만 생각하면 절대 이혼해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 이혼하는 걸 선택하겠지만 그런 인간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그 꼴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다정하지 않은 데다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퇴근 후에는 을에 술자리가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주말에도 운동이나 회식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쁘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백화점 일로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안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입시 스트레스에 남편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그 무렵부터 이상한 꿈을 자주 꾸기 시작했습니다. 늘 똑같은 꿈이었어요. 부엌에서 냄비를 올려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보면 냄비가 새까맣게 타면서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찬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났어요. 당시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다 보면 단골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안면이 트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혼한 후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비슷한 처지라 생각해서인지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친근한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제게 남편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더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퇴근하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구체적이고 사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하루에 서너 번씩 계속 걸려오더군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 받았더니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고요. 이상하다 싶어 그 번호를 저장해두고 나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그 번호가 바로 그 단골 손님의 것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전화를 했다가 끊었는지 의아했지만 그때까지도 큰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다시 그 프로필을 들여다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여자와 다정하게 함께요. 단순한 커플샷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까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겠죠. 그 사진을 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과 그런 사이였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 앞에서 태연히 쇼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려고 일부러 제 앞에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더군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진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더군요. 누가 장난으로 합성한 사진 아니냐고, 왜 이런 걸로 의심하냐고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맨정신이 되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자신은 그 여자를 끊을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그렇게 쉽게 이혼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와도 저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눈치만 채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버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말이 없었고 가끔은 차갑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분노와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경멸에 가까운 감정을 품게 된 듯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아들이 버릇없다고 머리를 후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이를 악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는 쓰레기야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으로 번질 뻔한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남편은 반성은커녕 혀를 차며 애미가 어떻게 키웠으면 아들이 저러냐라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위로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런 남편과는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며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죠. 우연히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건데 제 이야기가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되어 있더군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없는 모임에서 제 사연이 가십거리로 오르내린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만큼 큰 상처가 되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뒤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몸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빠지는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더군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진 제 모습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백화점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서 화장실로 뛰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손님 응대를 하면서도 웃는 얼굴을 억지로 지어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무렵 꾸던 냄비 꿈도 더욱 자주, 더욱 생생하게 꾸게 되었어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가끔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생했어요. 부엌에서 실제로 타는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아서 벌떡 일어나 확인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아들 앞에서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집안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하고 평소처럼 챙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미련이 없어요.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당장 이혼을 하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합니다. 백화점 급여만으로는 아들 대학까지 책임지기 어려워요. 게다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그마저도 절반으로 갈라야 한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와 저에게 남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더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라도 있었으면 의지할 곳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서 더욱 막막합니다. 가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괜찮아? 하고 물을 때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문제를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울고 난 뒤 붓기가 가시지 않은 눈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 일도 예전만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까 늘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을 해주는데 차마 사실을 말할 수는 없어서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일 이후로는 더욱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또다시 가십거리가 될까봐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나마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나을까요? 손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하지만 당장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결국 저를 버티게 하는 건 아이를 향한 책임감 하나뿐입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 같아요. 매일 백화점에 출근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웃는 연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괜찮은 엄마인 척하고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원형 탈모는 점점 커져가고 거울 보는 것조차 무서워집니다. 요즘에도 가끔 그 냄비 꿈을 꿔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꿈에서 깰 때마다 모든 것이 타버린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아비가 다 있나. 제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자 아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상처만 남긴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제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살고 있는지,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저는 단박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남편이랑은 당연히 이혼해야지. 하지만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 쉽지가 않더군요. 아들의 입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장가를 보내야 할 걱정까지 5만 가지 생각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을 내리려 했다가도 이내 또 머뭇거리게 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의 조언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3인 가족이었어요. 남편은 올해 45세, 현재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사실 남편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최대로 오래 다닌 곳이 5년이 안 되고 심지어 한 달 만에 그만둔 직장도 있어요. 성격이 예민하고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남편을 달래고 위로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죠. 딸은 초등학교 5학년,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예요.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꾸준히 파트타임 알바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사셔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거의 매주 한두 번은 오셔서 손녀를 봐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도와주시려고 하셨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 의지가 많이 됐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시어머니가 위로해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작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셨거든요. 남편도 성격이 착한 편이에요. 화도 잘 안 내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돈 관리에는 영 관심이 없더라고요. 카드 명세서도 거의 안 보고 통장 잔고도 확인하지 않았죠. 그냥 카드가 막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었거든요. 이런 성격 때문에 직장도 자주 바꾸고 돈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남편을 믿고 기다려왔어요. 언젠가는 안정될 거라고,
남편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편이 스마트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즐기는 수준이었어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던 게임이 점점 중독이 되어 갔어요. 1시간, 2시간. 점점 게임 시간이 늘어났어요. 집에 돌아오면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눕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는 게임뿐. 주말에도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더군요. 그리고 배달 음식. 매일 밤 10시가 되면 배달앱을 여는 게 남편의 루틴이 됐어요. 제가 집에서 정성스럽게 밥을 해놔도 맛없다며 외식하자고 하더라고요. 돈을 아끼자고 집에서 음식을 차려줘도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맛있다면서요. 심지어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저를 신경 써주기는커녕 배달 음식을 먹으며 게임을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달 음식비와 게임 결제비가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이 그렇게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해봤어요. 요즘 배달 음식이란 게임에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저는 견디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털어놨어요. 아들이 요즘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께 말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괜히 가족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결국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예상과 달랐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너무 잔소리하면 집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제가 좀 이해해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혹시 우리 아들 집에서 너무 답답해하는 건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남편을 너무 옥죄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와 전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대출 상환일이 지났다는 내용과 연체료가 발생했다는 연락이었죠. 제가 몰래 보니 남편 이름으로 온 문자들이었어요. 저 몰래 소액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고 있었던 거예요. A저축은행, B캐피탈, C대부 업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곳들이었어요. 남편을 추궁했더니 그제서야 털어놨어요. 게임에서 좀 썼는데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전화벨, 문자 알림 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딸이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던 우리 딸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딸이 친구들은 다 수학학원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녀서 수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엄마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 교육비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딸만 아무것도 못 시켜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어요.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가 알아볼게 하면서 몇 개월째 미루고 있었거든요.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다 용돈 받아서 예쁜 문구용품 사고 그러는데 우리 딸은 항상 괜찮다고 엄마가 사준 것만 써도 된다고 하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이 가난한 거냐고. 왜 친구들은 용돈을 많이 받는데 자기는 용돈을 못 받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하는 것뿐이었어요. 결국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어요. 하루 5시간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됐죠.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벌어서 며느리가 새벽에 나가서 일한다고 소문날까봐 창피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그때 털어놨는데 엄마가 용돈 줄 테니까 마음껏 쓰라고. 아내 몰래 해야 하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다고 그랬대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게 바로 이간질이 시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 편만 드셨어요. 제가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스트레스 해소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며느리가 너무 통제하려고 한다고요.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니네가 사는 건데 그걸 못 쓰게 하면 아들이 무슨 의욕으로 일을 하겠니?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같은 아파트 이웃분이 조심스럽게 말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를 챙겨주시던 시어머니가 설마 그러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을 괴롭힌다. 돈도 못 쓰게 한다. 아들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며느리 때문에 망가졌다. 심지어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남편을 무능력하게 만들려는 심술이라고 하신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 너가 좀 심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했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저희 가정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왜 아들한테 더 쓰라고 하시냐고 물었어요. 딸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고 있고 제가 이래도 빚만 늘어간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 편만 드시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그 정도는 써야 정상이다. 며느리가 너무 깐깐해서 우리 아들이 불행하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완벽한 아들이 잘못될 리가 없다는 신념이 있으셨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며느리 탓이고 아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날 밤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 결혼 생활에 모든 걸 걸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우리 딸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했어요. 매일 독촉 전화 오는 것도 지겹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녹초가 되는 것도 한계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나쁜 며느리로 소문내고 다니시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6개월 안에 확실히 변화하지 않으면 딸이랑 따로 살겠다고 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말만 듣고 살 거면 시어머니랑 살라고.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고요. 지금 저는 공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했고 딸이랑 단둘이 살 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남편이 변할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더 자주 만나면서 저에 대한 불만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딸아이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학원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겠다고요.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딸은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바로잡기 위해 용기 내는 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가 가족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진짜로 가족을 깨뜨린 건 무책임함과 현실 회피였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고요. 사실 저도 가끔 흔들릴 때는 있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딸이 원하는 것을 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싶어요. 며칠 전에는 딸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자기도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힘들어하는 것,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오늘은 정말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밥을 잘 먹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땐 남자답고 좋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떨어져서 적게 먹는다잖아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와 정반대로, 아니 정확히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식탐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일단 남편의 외모부터 설명하자면 배가 임신만삭 정도로 볼록 나와 있어서 셔츠,
단추가 항상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집에서 밥 먹을 때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남편이 한 번에 다 먹어치워요. 정말 한 번에요. 저와 딸이 먹을 분량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모습이 정말 보기 민망해요. 입안에 음식을 가득 넣고 후루룩 쩝쩝 소리를 크게 내면서 먹어요. 국물 먹을 때는 더 심해져서 국물이 입가로 흐르기도 하고 입 주변에 밥알이나 반찬이 묻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먹어요. 제가 입 좀 닦으면서 먹으라고 하면 그제야 아하 하면서 쓱 닦더라고요. 먹고 나서는 또 트림을 연달아 하면서 배를 두드려요. 그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밥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밥 먹고 10분 정도 지나면 꼭 화장실을 가요. 매번이에요. 볼일 보고 나오면 집안 공기가 정말 어휴. 장 보러 갈 때가 제일 스트레스예요. 저는 한 달 식비를 정해놓고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메모까지 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따라오면 완전 재앙이에요. 남편은 대용량 만두, 치즈, 고기, 과자, 아이스크림을 마구마구 담아요. 너무 많이 산다고 식비 생각 좀 하라고 핀잔을 줘도 잘 먹고 살려고 버는 돈인데 야박하게 굴지 마라고 웃으면서 대답해요. 답답한 건 저뿐이에요. 계산대에서 금액 나올 때 제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한 달 식비가 일주일 만에 다 나가는 거예요. 더욱 황당한 건 시식 코너에서의 남편 모습이에요. 특히 고기 시식을 하면 한 번 먹고 끝인 게 아니라 다시 줄을 서서 또 받아 먹고 또 줄을 서서 또 받아 먹어요. 심지어 아, 이거 맛있네. 자기도 먹어봐. 하면서 저까지 끌고 가서 함께 줄을 서게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한 번은 치즈 시식을 무려 5번이나 받아 먹었어요. 시식 담당 직원분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데도 정말 맛있네요 하면서 또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요즘엔 멀리서 시식 코너만 보여도 카트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가요. 얼마 전엔 딸이 중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서 세 식구가 중국집에 갔어요. 보통 3명이면 음식 3개 정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메뉴판을 보더니 자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깐풍기까지 이렇게 5개나 시키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남편은 자기 앞에 있는 자장면을 3분 만에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음식까지 손을 뻗더라고요. 딸이 좋아하는 탕수육도 반 이상 먹고 제 짬뽕까지 뺏어 먹고 급하게 먹느라 소스가 턱까지 흘러내리는데도 계속 먹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보이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결국 남편 혼자 음식 대부분을 먹고 저와 딸은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 배불러. 맛있게 먹었다 하면서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식당 가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시어머니 생신 때는 더 심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한정식 집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폭풍 흡입을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이 아직 젓가락도 안 들었는데 혼자서만 먹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먹어라 하셨는데도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빨리 먹더라고요. 반찬 리필을 너무 여러 번 시켜서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웠고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남편을 보더니 당장 식단 조절과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이 상태로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에이 운동하면 되지 뭐. 아직 젊은데 괜찮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의사가 너무 겁을 준다. 나보다 뚱뚱한 사람도 많은데 이러면서 오히려 의사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평소처럼 많이 먹으면서 건강검진 받느라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살 좀 빼야겠다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해요. 의사 말은 귓등으로 흘려듣더니 웬일인가 싶었어요. 헬스장 등록도 하고 운동복도 사고 운동화도 새로 사더라고요. 첫 주에는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동 후였어요. 헬스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꼭 분식집에 들러서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을 양손 가득 사오는 거예요. 운동했으니까 더 먹어도 되지 하면서 평소보다 더 먹어요. 결국 2달 만에 헬스장을 그만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헬스장 가면 배가 너무 고파져서 오히려 더 먹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허탈해서 말이 안 나와요. 집에 있을 때도 문제예요. 저녁 먹고 나서도 밤 10시쯤 되면 야식 시킬까? 이러면서 치킨을 시키거나 라면을 끓여 먹어요. 저는 이미 설거지까지 다 끝냈는데 또 냄새가 나고 또 설거지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딸 간식까지 손을 대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과자를 찾으면 아빠가 먹었네.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생겨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마치 간식 도둑이 따로 없어요. 딸은 속상해서 울상이 되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저게 인간인지 돼지인지 순간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제가 참다 못해서 한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 살 거야? 살도 좀 빼고 음식 좀 천천히 먹고 깔끔하게 좀 먹어. 돈도 좀 아껴. 딸 간식까지 먹는 게 말이 돼.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야,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먹고 행복하면 된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그 후로는 더 이상 큰 소리 내봤자 소용없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요즘은 거의 포기 상태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가계부를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의 70%가 식비로 나가요. 저축은 당연히 꿈도 못 꾸죠. 얼마 전에는 냉장고를 열었는데 정말 텅 비어 있더라고요. 며칠 전 장을 봤는데 벌써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감기 걸려서 며칠 제대로 밥을 못 해줬거든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빨리 나와서 밥 좀 해줘. 배달 음식만 먹으니까 입맛이 없어. 제가 아픈 것보다 자기 밥이 더 걱정인 거예요. 어제도 남편이 저녁을 먹고 더럽게 연속 트림을 하면서 아, 행복해 하고 배를 두드리는데 얼마나 정이 떨어지는지. 지금도 남편은 거실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며 낄낄대고 있어요. 바삭바삭 쩝쩝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전쟁을 계속해야 할까요? 많이 먹는 건 이해하지만 제발 깔끔하게만이라도 먹어줬으면 합니다. 제 사연이 채택된다면 꼭 남편과 같이 볼 거예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남편이 심각한 건지 여러분이 판단 좀 해주세요.